장례식장에 검은 한복의 낯선 여인이 들어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남편. 여인의 처절한 오열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순간 젊은 남성이 나타나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계셨어요.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 속에서 정순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큰 행운과 복이 함께할 거예요. 서울 근교의 한 장례식장, 오후 2시. 늦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하얀 국화꽃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습니다. 박남국이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쓰인 영정 앞에는 조화와 생화가 빼곡히 놓여 있고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정순이 검은 한복 치마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조문객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해 보이지만 장부를 정리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4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순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인 김 과장이 깊게 절을 올리며 말합니다. 남국 씨가 워낙 성실한 분이셨잖아요. 가족들만 생각하고 사셨는데 고맙습니다. 남편이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정수는 정중하게 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이 집 내가 지켰어. 마지막도 내가 지켜야 하는 거야. 아들 준호가 어머니 옆에서 조문객들에게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23살의 준호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지만 눈가에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딸 세미는 18살로 검은 한복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하얗게 만들어 보입니다. 남국이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 하나가 정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알뜰하게 사셨으니까 꽤 모아두신 것도 있을 거고 정순 씨도 이제 한숨 돌리시겠어요. 아, 그런 말씀까지. 정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의금 장부를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평소 남편이 관리하던 가계부와 실제 조의금 현황을 비교해 보니 미묘한 차이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더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회사 상사부터 동네 이웃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척들까지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정순아, 정말 힘들겠다. 먼 친척 누나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남국이가 그래도 가정적인 사람이었잖아. 집안일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감사해요, 언니. 정수는 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정말 걱정 안 해도 될까? 남편이 관리하던 재정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말들을 들으니 오히려 불안감이 커집니다. 준호가 조문객 안내를 마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아들아.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 길 잘 배웅해 드려야지.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무언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갑니다. 세민이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빠, 정말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조문객들 사이에 작은 대화들이 오갑니다. 남국 씨 집안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였는데
실제로는 어떨까? 정순 씨가 살림을 워낙 알뜰하게 해서 그런 것 같아. 남국 씨도 성실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빠뜨리지 않고 냈다고 하던데.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정수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 여유와 실제 가계부의 내용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지출 내역 중에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5시 조문객들의 발길이 잠시 뜸해지자 정수는 준호와 세민과 함께 장례식장 구석의 작은 휴게실로 향합니다. 간단한 도시락을 먹으며 내일 발인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아버지 일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말합니다. 회사 일이나 보험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 고마워. 우리 셋이 함께 해야지.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일까? 라는 의문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세민이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혹시 뭔가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이상해 보여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버지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 않잖아. 정수는 딸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다시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에 찾아오는 직장 동료들과 멀리서 온 친척들이 영정 앞에 절을 올립니다. 정순 씨, 남국 씨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회사 후배가 말합니다. 항상 가족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이 말을 들으며 정수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남편이 매주 토요일마다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일요일은 집에서 쉬었지만 토요일만은 항상 어디론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른 가족과 보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작은 의구심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밤 9시가 되어 장례식장이 조용해지자 정수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아 남편을 바라봅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녀는 그와의 결혼 생활을 떠올려 봅니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남편,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남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말 그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당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니죠? 정수는 영정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영정 속의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장례식장은 발인식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수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차분하게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와 세민이 조문객 맞을 준비를 하는 동안 정수는 영정 앞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정수는 영정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어젯밤 가계부를 다시 살펴보면서 발견한 의문점들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발인식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 사람들로 장례식장이 가득 찹니다. 정수는 예의를 갖춰 인사하며 조문객들을 맡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시쯤 장례식장 입구로 낯선 여인이 들어옵니다.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이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어서 마치 가족을 잃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인은 조용히 영정 앞으로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
그 순간 장례식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습니다. 우리 남편이라고? 정수는 상주석에서 일어나며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조문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순이 여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장례식장 입구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입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 준호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서 박남국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젊은 남성이 울고 있는 여인 곁으로 다가가 말합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리고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계셨어요. 이 말에 장례식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입니다. 준호와 세미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정수는 여인과 젊은 남성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검은 한복의 여인이 고개를 들며 답합니다. 윤미라입니다. 그분과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젊은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평일 저녁과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계셨어요. 장례식장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터져 나옵니다. 두 집 살림이었다는 거야? 평일은 한 집, 주말은 다른 집에서 살았다는 얘기인가? 그럼 진짜 아내는 누구인 거지? 평생을 함께 했는데. 이런 일이? 그럼 진짜 아내는 누구인 거지?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뒤로 물러섭니다. 준호가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주말마다. 준호가 중얼거립니다. 세미는 창백한 얼굴로 윤미라와 김도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윤미라가 정순을 향해 말합니다. 진실은 숨었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도 가족이었습니다. 이때 장례식장 한편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납니다. 박남국의 법률 대리인인 장 변호사입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과 자필 메모가 있습니다. 재산 배분에 관한 내용인데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조문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고 정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고인께서 공증받은 유언장과 함께 재산 배분에 관한 자필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장 변호사가 답합니다. 발인식 후에 따로 시간을 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미라가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그분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에 대한 책임도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다른 가족과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유언장으로 남겨두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이게 정말일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셨던 건가요? 모르겠다. 정순이 힘없이 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세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도연을 바라봅니다. 또래인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여전히 가을바람이 불고 있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장례식이 순식간에 복잡한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도연이 정순과 준호, 세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좋은 분? 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다른 가족을 두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호야, 진정해. 정순이 아들을 말리지만 자신도 마음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윤미라가 정순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희에게도 진심이었다는 것만은 믿어주세요. 장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발인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례를 마치신 후에 법적인 문제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영정을 바라봅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반쪽짜리 삶이었던 것일까요? 장례식장 안의 조문객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은 곧 동네 전체에 알려질 것이고 정순과 아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발인식이 끝나고 오후 2시 장례식장 옆 작은 회의실에 관련자들이 모였습니다. 정순과 준호, 세민이 한쪽에 앉아 있고 윤미라와 김도연이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작년에 공증 받으신 유언장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라는 점입니다. 장 변호사가 봉인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 몰래 유언장까지 작성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남국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정순과 자녀들에게 남깁니다. 둘째, 예금과 적금, 그리고 생활보장금 명목의 현금은 윤미라와 김도연에게 남깁니다. 생활보장금이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고인께서 별도로 적립해 두신 자금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장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왜 우리가 빈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빈손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윤미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나눠서 지신 거예요. 저희에게도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정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어디론가 나갔는데 회사 일이라고 했던 그 시간들을 다른 가족과 보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골프나 동창회 모임이라고 했던 그 모든 핑계들이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장 변호사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자필 메모도 있습니다. 두 가족 모두 소중하다.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순이 쓰라린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군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괴로워하셨어요. 두 가족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괴로워했다고요? 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던 거죠? 우리는 바보였던 거예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수는 가계부를 꺼내서 장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가계부 좀 보세요. 제가 평소에 정리해온 가계부인데 남편이 말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 변호사가 가계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별도 계좌에서 매월 일정 금액이 출금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미라 씨 쪽 생활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생활비에서 빠져나간 돈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세민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윤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벌어온 돈을 어떻게 쓰실지는 그분의 자유였어요. 저희도 그분의 가족이었습니다. 정순이 가계부를 다시 펼쳐보며 계산해 봅니다. 지난 10년간의 가계부를 돌이켜보니 분명히 수입 대비 지출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파트뿐인가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유언장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상속폭이나 유언 무효 소송 등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공증받은 유언장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김도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윤미라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분이 기혼자라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있었거든요. 정순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5년이라고 하셨죠? 그럼 도연이는? 네, 22살입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정수는 계산해 봅니다.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 세민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남편이 갓난아기였던 딸을 두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정순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며칠 더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 절차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윤미라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니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수는 답하지 않고 준호, 세민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바깥의 가을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는 그 남편 때문에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세민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정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준호가 어머니의 다른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다고 해서 우리가 당할 이유는 없어요. 정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아이들만은 지켜내야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수는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웃들과 지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세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두 집 살림 남편 상속 문제로 법정 가나? 진짜 아내는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15년간 모르고 살았다니 믿어져요? 댓글들도 가혹했습니다. 바보 아니면 어떻게 15년을 몰라?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상속만 받으려고 하네. 사실혼 관계도 가족인데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정수는 휴대폰을 보다가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거구나.
준호는 대학교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이 뉴스를 보고 알아차린 것입니다. 야, 박준호. 너희 집 상속 전쟁 재밌더라. 아버지가 바람둥이였다며? 한 친구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가 화를 내며 답했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 15년간 두 집 살림하다가 들켰다고. 너희 어머니 정말 바보 같다. 준호가 주먹을 쥐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야야, 싸우지 마. 그냥 넘어가.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있어요. 세민도 학교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민이 아버지 바람둥이였대. 어머니도 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 정수는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자신보다 더 아팠습니다. 자신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지만 아이들까지 이런 시선을 받게 만든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정순의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고모와 작은 고모, 그리고 사촌 언니들이었습니다. 정순아, 정말 몰랐었니? 큰 고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전혀 몰랐어요. 정순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에고, 바보 같기도 해라. 작은 고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5년을 어떻게 몰라? 남편이 토요일마다 나갔을 텐데. 맞아요. 토요일에는 골프나 회사 동료들과 만난다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게 다른 가족을 만나러 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순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그 여자를 만났겠어? 분명히 단서가 있었을 텐데 내가 못 본 거야. 사촌 언니가 말했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잖아. 야근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을 거야. 정수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친척들마저 자신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장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 씨, 결정하셨습니까? 상대방에서 빨리 정리하자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정순이 답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이길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홀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미라에게 생활비 송금, 도연이 학비, 정순이에게는 비밀로, 두 가족 모두 지켜야 한다. 정수는 그 글씨들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중 생활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순의 친정 오빠인 정병수였습니다. 오빠? 정순이 급히 눈물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왜? 병수는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병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순이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병수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매제가 내 돈 빌린 거 기억나? 네. 무슨 돈요? 3년 전에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 빌려갔잖아.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갚았어. 정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럼 그렇지. 매영이 누나한테는 말 안 했겠네. 병수가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 차용증이 있어. 날짜, 이자 다 적혀 있는 원본이야. 차용증을 보자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필체였고 3천만 원이라는 금액과 연이자 5%라는 조건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진짜예요?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응, 원본 맞아. 매제가 직접 써준 거야.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차용증을 보며 계산해 봤습니다. 원금 3천만 원에 3년간의 이자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에서 빼야 하는 돈이지. 빚이니까. 병수가 설명했습니다. 정순의 마음에 희망 같은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진 빚이 있다면 상속받을 재산에서 그 빚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윤미라가 받을 몫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매제가 살아있을 때는 재촉하기가 미안했어.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누나가 너무 억울해 보여서. 병수가 답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난 왜 아내였는데 이런 것도 몰랐을까? 내 잘못이 아니야. 매제가 너무했어. 병수가 동생 정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망쳤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용증을 발견한 지 이틀 후 정수는 장 변호사와 상담을 위해 법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차용증 원본을 들고 갔지만 예상과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큰일 났습니다. 장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미라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요? 정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한 지역 방송국의 저녁 뉴스였습니다. 윤미라가 카메라 앞에 앉아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책임감 있는 분이었어요. 윤미라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와 도연이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도 지켜주셨어요. 인터뷰어가 질문했습니다. 15년간 이중 생활을 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더 괴로워하셨어요. 두 가족 모두를 사랑하셨거든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저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윤미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댓글 반응입니다. 장 변호사가 댓글창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혼도 가족인데 너무 이기적이다. 15년간 함께 살았으면 진짜 가족 아닌가? 법적 아내라고 다 가져가려는 건 욕심이다. 아이까지 있는데 생활비 정도는 줘야지. 정수는 댓글들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정순 씨, 상대방 인터뷰에 대한 입장 발표 안 하실 건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정순이 답했습니다. 윤미라 씨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분노에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봤어요? 저 여자가 인터뷰까지 했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정순이 아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저 여자가 우리를 도둑놈 만들고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려는 도둑놈으로. 준호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따져볼래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안 돼. 정순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더 손해야. 그럼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욕심쟁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민도 울먹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뉴스 봤대요. 제가 아버지 재산 독차지하려는 나쁜 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정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글이었습니다. 아이들만은 지켜라. 정수는 그 메모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미라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정순 씨 측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의 대리인이 발표했습니다. 정수는 뉴스를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분쟁을 일으켰다고? 차용증은 엄연한 증거인데 그것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가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미라와 김도연이 정순의 집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순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윤미라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윤미라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편하지 않아요. 윤미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미래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정순이 답했습니다. 아파트가 있지 않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윤미라가 말했습니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와 김도연을 보더니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준호가 소리치며 김도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준호야, 안 돼. 정순이 황급히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왜 말려요, 엄마? 저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미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해결을 원해요. 하지만 억지로 빼앗으려 하신다면 법적으로라도 대응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이들만은 지켜라. 그 순간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울음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망쳤지만 자신의 아이들만은 지켜내야 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고 차용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비록 여론이 불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욕심쟁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국화꽃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때 화사했던 그 꽃들이 이제는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난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시든 꽃은 시든 꽃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순이 마음을 굳히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빠 정병수와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병수는 누나의 달라진 표정을 보며 놀랐습니다. 표정이 많이 달라졌네. 병수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 차용증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정순이 봉투에서 차용증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3천만 원에 3년간의 이자까지 합하면 거의 4천만 원이 넘어. 상속 재산에서 빚을 먼저 빼야 하니까 그 여자가 받을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수는 계산기를 꺼내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원금 3천만 원에 연 5%씩 3년간 복리로 계산하면 거의 4,5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매제가 살아있을 때는 갚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 보여서. 정수는 오빠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돈을 빌리고 그것조차 제대로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럼 이 차용증으로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 전문가가 봐야겠지만 필적도 분명하고 날짜도 명확하니까 가능성이 있을 거야. 더군다나 매제가 내게 직접 써준 거라서 증인도 있고. 정수는 희망을 품고 장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차용증을 본 장 변호사의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거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장 변호사가 차용증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봐야겠지만 고인의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보니 동일한 필체로 보입니다. 그럼 이걸로 상속 재산이 줄어들 수 있나요? 정순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상속은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받는 거거든요. 차용증이 유효하다면 상속 재산에서 이 빚을 먼저 제외해야 합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윤미라 씨가 받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든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상속 재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거든요. 장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차용증의 진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적 감정이나 증인 신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송이 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긴 재판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싸우겠어요. 남편이 망쳤지만 제 인생은 여기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재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할 겁니다. 긴 숨은 제가 더 길어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은 준호와 세민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민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싸워볼 만한 근거가 생긴 거지. 준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같이 싸울게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고맙다, 아들아. 정순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세민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뭐라고 해도 참을게요.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해요. 다음 날 정수는 윤미라 측의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장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소식에 윤미라 측은 당황했습니다. 차용증이라고요? 윤미라의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고인이 처남에게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입니다. 3천만 원의 이자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윤미라와 김도연은 급히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그런 돈을 빌리셨을까요? 도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윤미라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혹시 가짜 차용증이 아닐까요? 설마 그런 짓을 하시겠어? 그분의 처남인데. 며칠 후 윤미라 측에서 차용증의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필적 감정을 요구하고 차용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병수는 법원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매제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드렸어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윤미라 측 변호사가 추궁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도와드린 겁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결과 박남국의 필체가 맞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필적이 일치한다는 감정서가 나왔습니다. 장 변호사가 정순에게 알려줬습니다. 정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속 재산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네, 상속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배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윤미라 측은 마지막으로 차용증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정병수의 증언과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차용증에 적힌 구체적인 조건들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차용증을 유효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상속 재산에서 4,500만 원의 부채를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를 배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수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결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 최종 변론이 있는 날 정수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니 몇 달 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 모두 준비됐어. 정순이 답하며 세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고 두 집 살림 남편의 상속 분쟁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 판결에 대한 심경은 어떠세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정순은 답하지 않고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윤미라와 김도현도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미라의 얼굴은 몇 달 전보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고 김도현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박남국 상속 분쟁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세민도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차용증의 진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병수 씨가 제출한 차용증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고인 박남국의 필체가 맞다는 감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윤미라가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김도현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병수 씨의 증언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차용증은 유효한 채권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인정됩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속 재산에서 채무인 4,50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순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조정합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총 재산이 10억 원이고 여기서 채무 4,5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재산은 9억 5,500만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배분합니다. 윤미라가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금액에서 상당한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법적 배우자인 정순 씨와 자녀들이 순재산의 3분의 2 정도를 받고 사실혼 관계의 윤미라 씨와 김도연 씨가 나머지를 받되 생활보장금 명목은 대폭 축소됩니다. 김도연이 멍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받을 예정이었던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상속부는 법정 비율에 따르되 채무 공제 후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방청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윤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순은 윤미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김도연이 정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봅니다. 도연아? 정순이 그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어른들이 만든 상황의 피해자. 준호와 세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순 씨, 승소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윤미라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순은 잠시 멈춰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만은 지켜내야 했어요.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의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남편의 영정이 있던 장례식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상가가 차려져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세민이 물었습니다. 응, 끝났어.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정순이 답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집에 도착해서 정수는 혼자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남긴 아이들만은 제가 지켜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판결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두 집 살림 남편 상속 분쟁, 법적 아내 측 일부 승소, 차용증이 결정적 역할, 온라인 댓글들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결국 법은 법대로 적용되는구나. 차용증이 있었다니 반전이네. 그래도 사실혼 가족도 불쌍하다.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아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미라와 김도연은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저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준호, 세민과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세민이 물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서로 의지하면서 정순이 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희가 엄마 힘이 되어 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몇 달간의 긴 싸움이 끝났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정수는 작은 아파트의 식탁에서 준호, 세민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안했습니다. 엄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세민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직접 담근 김치로 끓인 거야.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준호가 밥그릇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예전 집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르달까? 정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요리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장부 정리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식사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성인이니까 가게 관리 배워야죠. 정순이 서랍에서 새 가계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내가 써봐. 엄마가 가르쳐 줄게. 준호는 펜을 들고 가계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 뭐라고 쓸까요? 정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써봐. 준호가 정성스럽게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민도 오빠 옆으로 다가와 함께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새 출발하는 거죠? 세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순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작은 벽장 안에 남편의 영정과 유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세민아. 아버지 물건들 정리하자. 정순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두 아이가 함께 벽장 앞으로 모였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영정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몇 달 전 장례식 때의 그 온화한 미소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세민이 영정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속이셨는지. 준호도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안타까워요. 아버지도 힘들었을 텐데. 정수는 영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용서하려고 해요. 당신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영정 뒤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순이 열어보니 남편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정순아, 미안하다. 나는 정말 비겁한 남자였다. 두 가족 모두를 사랑했지만 그것이 더 큰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하지만 너희들만은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닌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영정과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버리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마음의 짐으로 두지도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정순이 영정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였던 시간은 끝났지만 그 시간이 전부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준호와 세민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까. 저녁이 되어 세 식구는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정순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엄마, 내일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생활비 보태드리고 싶어요. 나도 방과 후에 과외받는 친구 도와주기로 했어요.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민도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이 기특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엄마도 내일부터 일자리를 알아볼 거야. 엄마도 일하실 거예요? 세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벌어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정말로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었지만 마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정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일하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한 달 후 정수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첫 월급으로 맛있는 거 먹자. 와, 엄마. 정말 대단해요. 세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기록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정순으로 산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정순으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내 이름으로 살겠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거의 반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진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가면서 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엄마가 변했나? 정순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이세요. 멋있어요. 정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에서 깨어 창밖을 보니 어느새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몬스터였습니다. 끝으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늘 감동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